달 정도 빼야 될까요? 몇 킬로 뺄까요? 물어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드리는 이야기가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분들한테 향정성 계통의 비만 약밖에 없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GLP-1 계통의 약은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가정학과 교수로 있는 오상우라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의 역사는 아주 오래됩니다. 비만약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약이 바로 우리가 마약류로 알고 있는 암페타민입니다. 근데 암페타민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먹고 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내 일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약처럼 쓰였거든요. 근데 그 약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의존성이 생기고 마약에 의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마약성으로 분류돼서 약이 끊겼죠. 못 쓰게 만들고 나니까 암페타민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을 유지를 하면서 의존성을 좀 줄이는 부도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펜디메티라진 이런 약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계통의 약들이 뇌에 있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건드리는 약이에요. 이런 약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쓰고 나면 3개월 지나면 효과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찝었네요. 이 약들의 효과가 옛날처럼 안 나와요. 내성이 생기는 비만약이라고 열알, 20알씩 먹는 사람까지 봤었거든요. 그쪽 약들이 사실 그런 한계도 있고 근육 소실도 많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점점 문제시 되고 있고 뉴스에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마약류, 나비약이 아까 펜타민, 펜디메트라진 그쪽 계통의 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이 GLP-1 계통은 원래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원래 몇 분이면 금방 사라져요. 거기에다 아미노산 염기소유를 좀 바꾸고 약을 또 일주일 넘게 가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그 다음에 효과가 일정하고. 근데 이 약이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 더 획기적으로 봤던 거는 이전에 있는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운동 식사협회 교육해봤자 우울증이 심하고 조현병 증상이 심해질 때는 운동 식사를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한테 기존의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기존의 약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메꾸고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죠. 맨 처음에 GLP-1 계통에만 집중했던 약이 위고비고 GIP라는 성분을 조금 넣었는데 효과가 좀 낮고 소화기계 부작용이 약간 줄어드는 것 같더라. 사실은 조금씩 애매하긴 한데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대신에 용량은 조금 높여도 괜찮더라 하면서 이렇게 그 약들이 경쟁이 듣고 있는데 위고비보다 마운자르가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약이 글루카곤이라는 게 있어요. GLP-1하고 GIP하고 그 다음 글루카곤을 세 가지를 섞은 약. 지금까지 나왔던 약 중에 이 세 가지를 섞은 약이 제일 효과적인 걸로 나오기 때문에 위고비가 좋으니 마운자로가 좋으니 하는데 또 약들이 새로 나와가지고 판도를 바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흥미로운 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맞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이 나와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주사만 맞고 살이 쑥 빠지는 그런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계통이 앞으로는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효과는 거의 비슷한 걸로 보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은 일단은 뭐 별로 기능에 차이가 없다. 이제는 기호 문제 아닐까요? 매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을 것이냐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먹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이어야 되고 다른 이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 과정이 잘 안 되니까 공복이어야 되고 물을 조금 먹어야 되고 먹고 나도 30분 이상 또 쉬었다가 식사를 해야 되고 근데 아침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챙길 수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맞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약이 나와봐야 알겠는데 아무튼 비만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수단이 또 환자분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대가 크죠. 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면 아주 좋은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머리카락 빠지신다는 분도 계시고 미산 역류되고 이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특히 근육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안 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육 손실이 많이 생기면은 다시 찔 때 지방이 더 찌고 근육은 줄고 지방이 점점 많아지면은 점점 빠지지 않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만 쓰는 거는 반대를 해요.
반드시 생활습관 교정을 같이 하고 약을 끊고 나서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안 키우면은 문제가 돼요. 어저께도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약 처방해 주세요. 운동 식사요법 갖고 오세요. 싫은데요? 약만 주세요. 미안하지만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했더니 그럼 진료 취소해 주세요. 그런 분들 저한테도 있어요. 다른 데 가면 도망겠죠? 결국에는 약을 먹고 빼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렵죠. 살이 빠지는 과정은 우리 옛날로 치면 굶는 과정과 똑같은 거잖아. 안 먹고 움직이면 괜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의 주 역할 중에 하나가 뱃속에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살이 정말 나빠져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에어로빅 강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일주일에 딱 2끼가 먹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드세요? 그랬더니 에어로빅 딱 앞에 이렇게 하시는데 수강생들이 본인을 쳐다보는데 지는 못 빼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본다고 본인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빼야지 빼야 되는데 아무리 체중계 올라가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일주일 2끼를 먹고 나타나셨는데 이미 얼굴은 뭐 타주금이 돼 있고 뭐 우울증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분한테 굉장히 간단한 처방만 해드렸어요. 약 당장 안 쓸 거고요. 일주일 동안만 마음 편하게 쉬다가 오세요. 그 다음 3끼 다 먹고 오세요. 근데 그거 안 빠지던 살이 체지방이 2kg가 빠졌어요. 뇌를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덜 나오게 하고 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지. 지금 당장 살 뺀다고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우리 뇌 포도당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나오겠죠. 몇 킬로 빠지다가 그 다음 멈춰버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뭐 잘 따라오시면 살 빠집니다. 근데 항상 욕심이 생기세요. 오늘부터 저녁 안 먹을 거야. 근데 저녁 안 먹으면 살 잘 빠질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작년 겨울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새끼 먹는 사람하고 두 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날씬해? 이런저런 하면 적게 먹는 사람 두 끼가 날씬해. 근데 세 끼가 날씬해. 왜 그런지를 계속 분석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몰랐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설명했는데 먹는 칼로리당, 나트륨량, 그 다음에 지방량, 탄수화물량 이렇게 봤거든요. 칼로리당으로 따져봤더니 이 두 끼 먹는 사람이 칼로리당, 나트륨, 지방, 탄수화물이 많더라고요. 끼니를 걸으니까 그걸 보상을 하려고 달고 짰고 기름지게 먹고 그럼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요즘 문제는 청소년들이 아침 결식률이 중고등학교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아침을 결식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에는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이 높아지고요. 거기다 비만에도 안 좋고 실제로 연구 분석할 때 혈당이나 뭐 혈압에 미치는 영향도 제도 안 좋게 나오고 또 포도당이 안 가니까 뇌가 빨리 안 들어오니까 학업에도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좋죠. 그래서 살 빼는 과정이 되면 아침을 먹으면 점심 저녁 때 생각보다 양이 줄어들고요. 실패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생활 습관 안 바뀐 분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낮아지고 다시 쪄도 얼마 안 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분들한테 같은 약을 또 쓰면은 효과가 떨어졌는데 몇 킬로 다시 찌기 시작할 때 GLP-1 계통의 약을 또 같이 쓰기 시작하면 내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중요하지만은 생활 습관 교정, 운동 식사요법 안 하고 스트레스 관리 안 하고 수면 관리 안 하고 살 뺀다는 거는 다시 찌겠다는 이야기야. 비만 치료로 GLP-1을 맞더라도 빠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몇 달 정도 빼야 될까요? 몇 킬로 뺄까요? 물어보면은 제가 맨 처음 드리는 이야기가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제가 그거 맞추면은 자판을 깔고 앉아 있죠. 후바 때도 기억하는데 그분이 키가 180 몇 정도 되시고 몸무게가 200kg 가까이 되셨어요. 그때 GLP-1 계통에 매일 맞는 게 컸는데 고도 비만으로 갈수록 빠지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6kg, 10kg 체지방으로 5kg라는 거는요 한 20 몇 킬로 5kg면은 다 5kg씩 뺄 거를 기대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밤에 잠 못 자고 왜냐면 코골이가 심하잖아요. 이 목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할 틈이 없어.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다 마스크 끼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에 뭐 8kg, 10kg씩 빼기 시작한 게 어디냐면은 코로나 때 마스크 제한량을 해제한 날. 그 다음부터 속도가 빠르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갔을 때가 90kg 정도 가까이 빼시고 오는데 요즘 안 나타나세요. 계속 보라고 했는데 이거 보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있죠.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했던 게 GLP-1이 먹고 나서 혈당이 높아지는 걸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요. 근데 이 약을 혈당을 조절하는 용량보다 비만약으로 쓸 때는 그 용량이 더 많아요. 식욕을 억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췌장에 자극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 췌장 염외 복구가 조금 있어요. 아직은 그런 복구가 많지는 않는데 이게 좀 더 자극이 되면 췌장암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부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운동을 억제하는 건 좋은데, 원래 살이 빠지면은 당뇨도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고 고지혈증도 줄고 좋은데, 나빠지는 병이 두세 가지를 먼저 드는데, 첫 번째는 여성은 골다공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낭염의 위험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특히 담석이 있었던 분, 계속 담석이 있었던 분은 조심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는 소화기 장애가 심해요. 설사, 변비, 복통, 구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을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오면 딱 그런 분들 계세요. 1단계부터 가야 되는데 3단계부터 해주세요. 이게 자기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 실려가십니다.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면 그 용량으로 계속 쓰시는 것도 괜찮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체질량 지수 27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다른 질병을 동반한 경우, 매직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사람들한테 사용을 허가한다. 근데 그 이하의 레벨은 식약처의 권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저는 미역목적으로 쓰시는 것도 그렇게 위험한 약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체질량 지수 27 미만이더라도 갑자기 살이 찌는 게, 예를 들어 뭐 무슨 약을 먹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애 낳고 나서 갑자기 살이 찐다든지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 약이 그래도 쓸 수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적으로 너무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췌장 질환이 있었던 다든지 가족력이 특히 2사람 이상 있는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담석이 좀 큰 게 있거나 담낭 질환에 과거력이 있는 분은 좀 피하면 좋겠고, 근육량이 워낙 없으신 분,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면 좋겠는데, 굳이 하시겠다면 운동 식사요법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 제대로 하시면서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먼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의료보험 제적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이거 언제 이제 바닥 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고, 안 그러면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치료를 하면서 느껴본 거는, 첫째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 조현병이라든지 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은요, 운동 식사요법을 하려도 못해요. 그 다음에 먹고 있는 약이 이미 살을 찌게 하는 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분들한테 향정성 계통의 비만 약밖에 없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GLP-1 계통의 약은 그쪽 분들한테 어느 정도 안전해. 그분들이 정말 필요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을 수시로 진료합니다. 어저께도 오신 분 계신데 조현병에 걸리셨는데, 지금 봤더니 운동 식사요법도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약을 처방하고 싶은데 그분이 소득이 없죠. 그 소득이 없는 분한테 그 약을 어떻게 처방을 해줍니까? 의료보호제도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 자폐증 환자를 30년 넘게 키우고 계신 어머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아드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젊었을 때는 일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근데 자폐증 그분은 키가 180이는데 체질량 지수가 50이 넘는 분이거든요. 또 어머님이 대단하신 분이게 30몇 년 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약값 이야기할 때 아예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그 약을 몇 달 쓰는 게 아니라 좀 장기간 써야 되잖아요, 이분은. 그런 친구들한테 쓸 수 있는 약을 갖고는 있는데 쓰지 못할 때 그 허무가 이게 너무 심해. 특히 이제 저소득층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소득층인 분들은 부도 비만이 좀 많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 비만을 관리를 못하면은 성인 비만을 그대로 또 넘어가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60에서 70% 이상.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특히 여아들, 저소득층일수록 여자들은 특히 비만이 많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몸에 여러 가지 병리 기전이 발동을 해서
아무래도 약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GLP-1이나 이쪽 계통의 약들이 그쪽 친구들한테도 안전하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아주 젊은 층인 초고도 비만 환자들한테는 좋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은 어릴 때 초고도 비만은 애들의 놀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생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앞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자, 암 환자가 개선됩니다. 미래의 의료보험을 세이빙하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비만은 꼭 보험 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여유가 있으시면서 그런 분들이 쓰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긴 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쓸 수 있는 사회가 좀 돼야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비만약의 역사는 그냥 보면 흑역사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GLP-1이라는 계통의 약이 정말 좋은 약이고 심각한 부작용 없지만은 남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근육 소실에다가 다시 비만을 더 조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쓰시고 그 다음에 운동, 식사요법, 이제 생활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지 그런 것이 해될 경우 결국 비만은 실패합니다.